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7천여 명으로 8주 만에 다시 3만 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내일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이미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CNN은 공식 확진자 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적게 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투기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조건 없이 상임위부터 구성하자고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민생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세중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용의자는 범행에 쓴 총기를 1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제약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서울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종로세무서장들은 퇴직을 앞두고 여러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끝나가는 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선별진료소도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뉴스큐에선 4차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하기로 했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원구성 문제, 당 내부 상황까지 오늘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네, 하와이에선 이른바 K방산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림팩을 취재하고 돌아온 한현희 기자도 잠시 뒤 스튜디오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럼 고성도 잠시 오갔다는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원구성 협상 담판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겁니다. 다만 닷새 뒤인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좀 기대를 걸어봤는데 큰 소득이 없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회동 중간에 고성이 들려 나오기도 했는데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행 중에 약간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은데 혹시 충돌이 있나요? 이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과거의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회동 이후 여야 대변인들은 재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까지 좀 수석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좀 더 진전을 보도록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전을 보도록 얘기를 했고 빠르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 배분은 원내 수석끼리 협의하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이 협의한 뒤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원구성 말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 다른 북한 관련 주요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험만 커졌습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도 당초 오늘 오전에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에 정부 개입이 의심된다는 내용 등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경제위기 대응과 인사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실정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경제 위기가 왔는데 초반부터 좀 선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좀 뭐랄까요, 이 내각을 좀 확 잡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좀 아마추어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끝으로 여야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오후 3시에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 4차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권 대행은 혁신위가 당내 상황에 위축될 필요 없다며 제대로 혁신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첫 토론회를 열며 당내 의원들과 접점을 넓혀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책 방향들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10여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오는 17일 후보 등록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서던 중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여러분들이 확진됐다고 해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했는데 다들 나왔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러자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사이에 두고 7에서 8m가량 떨어진 채로 회견을 제안하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며 문답에 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질문에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일도 도어 스태핑을 할지에 대해선 여러분이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뒤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 오늘 낮에 열렸습니다. 네, 고인의 유해를 태운 운구차는 생전 일했던 총리 관저 등을 지나 화장시설에 도착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일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총리 관저를 포함해서 고인이 인연이 있었던 장소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나 보네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베 전 총리의 유해를 태운 운구차는 오늘 낮 2시 반을 조금 지나 장례식이 열린 절에서 도쿄 시내로 나왔습니다. 그 뒤 자민당 본부와 의원회관 그리고 총리 관저를 지나 마지막으로 국회의사당을 지나갔습니다. 운구차는 약 30분 정도 생전에 고인이 활동했던 장소를 둘러본 뒤 오후 3시 반쯤 화장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총리 관저 입구에 줄지어서 운구차를 맞이했는데요. 기시다 총리와 마스노 관방장관 등 강요 모두 합장으로 추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부인 아키에 여사도 차 안에서 수차례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운구차가 지나는 도로 주변에는 시민들이 줄지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에 마련된 헌화대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는데요. 장례에 앞서 열린 추도 행사에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 주요 간부뿐 아니라 옐런 미 재무장관 등 해외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어제 추도 행사를 찾은 사람들은 약 2,500명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용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범행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범행을 지난해 가을 결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폭발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총으로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를 특정해 노리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수제총을 지난해 봄부터 만들기 시작해 올 봄 완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용의자의 집에서 비슷한 수제총을 여러 개 발견했고 총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 사격을 한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는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데 반발해 처음에는 이 단체의 지도자를 노렸다고 했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관련 단체 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본 뒤 공격 대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종교단체를 일본에 소개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에 대해서도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진술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준비 과정과 구체적인 행적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는 사건 당일의 경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노유 국가공안위원장은 주요 인사의 경호와 경비를 맡는 경찰 담당 장관으로서 이번 일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사임 여부에 대해서는 경비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7천 명을 넘으면서 지난주 대비 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내일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 그리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8주 만에 3만 명대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선별진료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오후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되고 있지만 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PCR 검사가 권고되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권과 항공권을 미리 꺼내서 준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6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4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이 더블링 현상이 9일째 이어지고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5에서 1.4로 급 상승하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편의점마다 자가 검사 키트가 동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하위 변이 BA.5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도 우세종이 된 가운데 실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공식 집계치의 7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크게 무뎌지면서 제대로 검사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거의 2달째 9만에서 11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는 같은 기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집계보다 많다는 반증입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 분석연구소는 7월 첫째 주에 실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공식 수치의 약 7배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존스홉킨대 집계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미국에서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하루 확진자는 74만 9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대확산했던 지난 겨울의 하루 평균 확진자 최고치 80만 6,700여 명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만들어진 항체를 회피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서며 우세종으로 떠올랐습니다. CNN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공식 확진자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를 심각하게 과소반영하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대로라면 이달 말에는 또다시 하루 10만 명 확진자 발생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백신 접종률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과 대응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교수님이 마이크 차시면서 회의도 많아지고 또 방송 인터뷰도 늘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코로나19에 변곡점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한 건데 유행이 다시 온 것인가, 그렇다면 또 4차 접종이 필요한가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6차 대유행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6차 대유행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대규모 유행의 재유행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규모 유행의 재유행.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확진자가 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의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봐야 하루에 7천 명 정도의 확진자였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본격적인 대유행은 오미크론 대유행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대유행 규모 정도 되는 재유행이 다시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실제 확진자 집계치보다 7배 정도의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집계치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진단검사가 매우 잘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비율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감염자 중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감염자들은 확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숨은 감염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숨은 감염.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에 대한 어떤 체감도 좀 달라지고 이전 그 말씀하신 오미크론 대유행 때와는 좀 다르거든요, 상황이. 네, 국민들이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상이 다 감기와 유사하거든요. 네. 그렇게 증상이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단검사를 받고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받냐에 따라서 중증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앞서 리포트 통해서도 더블링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의 유행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예측 결과를 봤었을 때에는 저는 8월 중순 정도에는 최대 20만 명 정도까지는 확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만 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문가들이 표현 드릴 때는 일주일에 평균이 20만 명 정도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가장 높은 숫자는 한 23만에서 25만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두에 교수님께서 6차 대유행보다는 대유행의 재유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방역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데 그런 좀 대응도 또 달라져야 되나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유행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오미크론 대유행의 경우를 보면 유행 정점으로 다가가는 순간에서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순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왔었거든요. 다른 말로는 이번 대유행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정책 없이 의료와 방역 대응 역량만으로 이 위기를 넘겨보자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현재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많이 회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떤 좀 의견을 내고 계십니까? 의료와 방역에만 좀 방점을 찍는 대책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방역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비약물적인 중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약물을 사용하는 중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4차 접종을 최대한 권고해 드리는 방법,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를 최대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빠르게 투약을 해드려서 중증으로 전환을 막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비약물적인 중재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였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격리 의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행 규모를 조금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약물적인 측면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4차 백신 접종률이 지금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 맞아도 걸린다라는 어떤 회의론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도 걸린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 변이에 있어서는 백신의 효과가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고위험군에 대해서 감염되신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을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실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60대 이상인 4차 접종을 만약에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 정도로 낮추는 것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50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나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 시작되는 시점이 50세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가 포함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50세라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접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봐서 꼭 접종하셔야 되는 기저질환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드리는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 시작했던 해외 경우 어떻습니까? 미국도 지금 4차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은 4차 접종의 대상들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세가 기준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60세가 기준입니다만 지금 미국도 전체 연령에 대해서 4회 접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침 변경이 계획 중이고요. 유럽도 대상 연령을 낮추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4차 접종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안 맞겠다. 물론 이제 객관화할 수 있는 여론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안 맞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말씀 들어보면 기저질환 여부 또 고령 여부에 따라서는 좀 4차 접종에 대해서 판단은 좀 엄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어떤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뭐 계속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시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BA.5 같은 경우는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적인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들이 회피가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진화 방향은 면역을 회피하는 쪽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BA.5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획득했던 면역을 강력하게 회피한 특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돌파 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반대로 감염되셨다라고 하더라도 재감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BA.5도 있고 BA.4 아니면 BA.2.75 이렇게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하위 변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BA.5 외에 다른 변수가 될 만한 하위 변이들은 없는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는 매우 초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BA.5 같은 경우에도 중증화율이 높아진다라는 데이터도 보셨고 낮아진다라는 데이터도 보셨을 텐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있어서는 BA.1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4주에서 5주 정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4주에서 5주 정도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BA.5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1주에서 2주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고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중론은 전파 능력과 면역 회피 능력은 매우 많이 발달을 했지만 중증화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변이에 있어서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여서일까요? 지금 보면은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 걱정되는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바로 이제 병원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또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좀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방역 정책에 있어서 항상 두 가지 극단처럼 보이는 주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극단적인 주장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고, 일반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접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접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도 접종도 중요하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빠르게 투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재유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또 당국이 전국 규모의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체 양성률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항체 양성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유행을 예측하고 유행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서 어느 정도의 감염자 숫자가 있었고 면역이 유지가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지 이번처럼 재유행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필요한 중환자의 병상 숫자라든지 아니면 음압격리 병상 숫자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역 정책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체 양성률 조사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항체 양성률 조사가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연 면역,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좀 알기 위한 어떤 조사인데, 사실 이게 2달 전에 원래는 이제 애초에는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로 2달 미뤄진 거거든요. 지금 대유행의 재유행 상황에서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고 재유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행도 또 있을 거고 그 다음 유행도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유행에 대해서, 반복되는 유행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체계를 정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 대책으로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 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7개 품목을 비롯해 먹거리 가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오른 터라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국내 농가는 무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르면 20일부터 7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 물가 상황부터 들어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이 미국산 부채살 소고기는 100g에 3,80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에 2,580원에 팔던 것이 무려 47%나 오른 건데요. 이 수입고기뿐만 아니라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로 39% 정도가 올랐습니다. 밥상에 주로 오르는 식자재 물가가 모두 오르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주요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르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수입 소고기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미국산이 10.7%, 호주산 소고기가 16%, 뉴질랜드, 캐나다산이 18.7%입니다. 여기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유통비용을 고려하면 5에서 8% 정도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앞서 돼지고기는 물량 대부분에 이미 0% 관세가 적용됐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대형 할인점 대부분이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기획했고 물량이 조기에 손진되면서 삼겹살 할당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과 국제 축산 물가가 올라 할당 관세 0%가 적용되더라도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할인점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게다가 닭고기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는 국내산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이번 물가 대책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축산단체들은 정부 무관세 조치를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폭등으로 부담이 커진 농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국민 먹거리의 수입 의존도를 높여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최초로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나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외환 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거의 24년 만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7 내지 8%대 물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한은의 입장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올리더라도 그 폭은 0.5% 이제 소위 말하는 빅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도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변수는 경제 상황입니다. 자칫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였다간 코로나19 이후 가까스로 회복세가 기대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21일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긴 어렵고 경제 상황과 환율, 가계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크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대폭적인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물가 잡기냐 경기 회복세 유지냐, 국내 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한국은행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 대출이 6월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어난 1,12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9년 이후 6월 기준 사상 최대폭 증가로 대기업 대출도 6천억 원 늘며 6월 기준으로는 처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는 제약업체 대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샴페인을 마시며 수상한 만남을 가진 현장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과 세무서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낙원동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압수수색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 거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특히 세무서장실에서 집중적으로 증거 자료들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퇴직을 앞두고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전직 세무서장들 간의 계약 내용이 공문 형태로 작성된 것을 파악해 최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0여 곳인데 경찰은 어제 7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퇴직 이후에 세무사 신분으로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현직 세무서장 신분으로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약속받는 건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들이 현직 시절 체결한 고문 계약은 세무업계에선 관행으로 통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많게는 50여 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고문을 받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매달 지급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8일 종로세무서 옥상에서는 당시 세무서장과 체납 징색 과정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안모 당시 대표와 테이블에 샴페인을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종로세무서 측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세정협의회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YTN 보도 이후 세정협의회가 업체들의 로비 창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세정협의회를 완전히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국수보는 이후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월 전직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를 포함해 업계 관계자 10여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샴페인을 마셨던 전직 세무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현직 시절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전직 세무서장들과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한 뒤 조만간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이 중단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국회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내부 상황까지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좀 더 전국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도어 스태핑이란 말이 아직도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일단 중요한 뉴스 용어입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다시 또 재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자들이 묻고 또 대통령이 답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엔 대통령실이 코로나19 문제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자신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또 비아냥도 있었고요. 네.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이렇게 하루 만에 재개된 거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매일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니까 뭐 횟수는 좀 줄어들겠지만은 네.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다. 이걸 소중하게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코로나19 얘기는 좀 표면적인 이유고 야당 이제 입장에선 비판, 비아냥이라고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일부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그런 걸 좀 의식한 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어 스태핑 하는 걸 보면은 기자들과 대통령의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한 1, 2m 가깝게 있다가 네. 오늘은 7, 8m 이렇게 상당히 거리를 두고 질의응답이 진행이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을 지키려고 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려가 됐던 것이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 어떻게 보면 다소 거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관리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도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예상 답변 질문 준비하고 하는 것 뭐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정제된 발언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출근길 모습 잠깐 보시죠.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중으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겨면 하고 들어가시다고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기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힘든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서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라고 또 자신 있게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 역시나 질문은 경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좀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좀 이렇게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을 약식 기자회견을 줄이기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면 네.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언론을 피한다? 그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기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듣기 싫은 질문 안 듣는다고 민심이 제대로 전달 안 된다면 그것은 국정 운영에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예상 질문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해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저 화면에서 대통령이 이거 매일 할 거냐는 질문에 약간 참모의 어떤 동향을 좀 파악하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번 도어 스태핑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네.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참신한 시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좀 진행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정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를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충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답변 기술도 늘어나는 거고 또 민심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YTN 스튜디오에서 여러 평론가들도 이 대통령의 어떤 발언, 도어 스태핑 형식 자체에서는 좀 호평을 했습니다만은 발언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바로 지지율 하락과 좀 연관해서 본다면 그런 의견이 나올 만한데 지금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기가 오는 것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진짜 자꾸 이렇게 변호하고 강변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좀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당 대표입니다만은 아무튼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일견도 이렇게 좀 대통령실에서 따갑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인사 문제에 대한 대응, 이게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좀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문제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문제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와 내각을 좀 독려해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독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위기에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경제계라든가 아니면 노동계 각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인데 그 세 가지 부를 충실하게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위원장의 지적들은 좀 이렇게 뼈아프게 새겨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어느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정이라든가 네. 법치 측면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은 또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노동계 시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빨리 그 원상복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여야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좀 멀어 보입니다. 원구성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났습니다마는 잠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입장 차이가, 이견차가 여전해 보였거든요. 여야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 다수당이. 이럴 때는 다수당하고 있어. 국회에서 프람 풀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소수당인데. 그래서 양보를 하신다고요? 벗고 하시네. 예, 저런 양보의 마음이 앞으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보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발언을 자막의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신경전이 뭐 이렇게 오갔는데 1시간 정도 만났지만 소득이 없었고 뭐 비공개였기 그 장면에서는 바깥으로 고성이 좀 들리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오늘 그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해라라고 주장을 하다가 비공개로 들어가니까 서로 사과해라라고 고성이 굉장히 오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첫 회동부터 그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그 우려도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던 부분은 뭐냐면은 재헌절 이전에 일괄 타결하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구성 문제, 또 사개특위 문제, 국회 개혁 문제, 큰 세 가지 줄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일괄 타결하자라는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재헌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재헌절이 국회가 그 주관하는 국가 기념일 아닙니까? 네. 재헌절만큼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그 아무리 원구성 협상을 하더라도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이 타결 못된 것이 딱 한 차례 있습니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 때 말고는 모두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이 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국회도 그 다시 또 원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지 말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남은 며칠간에 굉장히 아주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일에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 오늘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마련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추가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상임위 구성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중계차에서 취재기자 얘기로는 수석이 좀 만나서 협의를 그렇습니다. 하기도 했고 사개특위 문제는 또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쟁점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도 진적을 못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일단 상임위원장 18개 중에서 17개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또 국민의힘이 7개는 가져간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 원내 수석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사개특위 정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원내대표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박홍근 그 원내대표 경우도 나름대로 그동안 그 사개특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버틸 만큼은 버텼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양쪽에서 조금씩 물러나서 합의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단계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전격적인 합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느냐. 오늘 협상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헌절로 못을 박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추가 속보를 지켜보기로 하고 화면에 각각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또 박홍구 원내대표 모습 나갔는데 각 당 내부 사항도 좀 짚겠습니다. 이준석 이른바 이준석 소용돌이 이후 좀 당내 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좀 안정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의 특성이
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 뜻에 어긋나는 모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당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 아마 대통령실 눈치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특별한 사인이 없었죠. 특별한 사인이 없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게 대통령의 뜻이구나라고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총회까지 또 최고위 의원총회까지 아주 원활하게 아무 잡음 없이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렇게 안착하게 되고 이제 별 그 탈 없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자명이 언제 끝날 것인가, 또 입장이 추가될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설명이셨고 지금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혁신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혁신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 어떤 신경전 속에서 혁신위와 또 공부 모임을 향해 서로 사조직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네. 일단 권성동 오늘 그 대행이 혁신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이 인재 영입 문제, 또 당원 교육 문제, 가장 큰 것은 공천 개혁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 혁신위가 앞으로 계속 순항을 할 것인가, 힘을 받고 운행을 할 것인가, 그거는 참 그렇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혁신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은 뒷받침이 없으면은 사실 잘 순항되기 어려운 조직이거든요. 거기다가 당의 혁신을 말한다라면은 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충돌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힘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앞으로 진행이 될까 다소 좀 회의적이고요. 지금야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회의도 참석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용두사미로 그칠 혁신위가 될 가능성도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좀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기자들이 권성동 직무대행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권 원내대표가 비공식 만남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비공식으로 만났다 이렇게 또 해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만났다는 거죠. 만났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했는데 일단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 서울 모초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알려진 부분들이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이준석 그 사후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사고로 보고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다. 고리가 아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라든가 비대위 체제로 꾸리지 않고 자신이 직무대행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당에서 추인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위 논란 과정에서 윤심, 손절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주목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이준석 대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면은 공식적인 행보는 일단 자맹, 친목 행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는 뭐 노래도 올리고 당원 모집과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좀 당원 가입하라고 2030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힘이 돼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지금 대표의 선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재심을 청구한다 징계에 대해서 그건 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을 징계한 그 조직이 또다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해보나마나 뻔한 그 절차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의 문제를 이렇게 외부로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대표로서 올바른 방법이냐? 만약에 그렇다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은 퇴로가 없어지는 문제.
그런 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극복하느냐, 이거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강하게 이렇게 그 반발하고 했을 경우에 자칫 경찰 수사, 경찰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줘서 하지 않을까, 그 불리한 수사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거고요. 네. 또 당내에 어떻게 보니까 원군이 없다, 지원군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도 좀 느끼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 자존심은 지켜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마 며칠 지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윤리위 결정 기준으로 10일을 기점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재심을 할 수 있고, 재심은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직은 대표의 권리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어제 그 정치부 기자도 표현한 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또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죠.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새 결집을 위한 움직임일까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사실 50명 가까이 있는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뭐 권성동 대행뿐만 아니라 정진석 부의장, 김기현 의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차기 대표를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 아닙니까? 와서 이제 덕담들을 다들 했고, 또 배현진 최고, 정점식 의원 등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접점을 찾아서 당내에 안착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자기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친윤계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권성동 대행도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들, 정점식 의원, 또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 받아들일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도부에도 친안철수계가 2명이 포진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내 중요한 포스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념 촬영, 포토타임 같은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윤리위 문제가 없었다면 이준석 대표도 아마 여기 참여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재미있는 관전거리였는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오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또 화면 속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공부 모임 같은 게 계속 이제 잇따라 열리는 것을 놓고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다 새 결집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런 모임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공부 모임을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기 당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그런 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지금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모임에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장제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말에 지역 조직인 여원 산악회 대규모 모임도 했었고, 또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공부 모임도 재개하고 했었는데, 최근 당 모임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좀 멀리서 타진하고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닷새 뒤면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 97그룹 이렇게 좀 요약되는 상황에서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 이런 또 제안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의원이 아직 정식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다만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97그룹에서는 양박, 양강이라고 박용진, 박주민 의원, 그리고 양강의 강병원, 강훈식 의원, 여기에 설훈, 김민식 의원 해서 1+6 7명이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예비 경선에서 3명을 추리는데, 일단 강병원 의원 경우에는 혁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97그룹은 단순하게 세대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의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을 당 대표가 아니라 중앙위원회에 두자. 그러니까 당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혁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의원 경우에는
이제 아마 출마 선언이 사실상 임박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YTN 기자들도 17일, 18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17일과 18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17일 뭐 아니면 18일 그 마감이 임박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할 때도 토사구팽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토사구팽 얘기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죠. 마침 YTN에 나왔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또 들어보겠습니다. 닷새 뒤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예정대로 등록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이제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정식 안건으로 지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결정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그런 좀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이유도 비슷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일단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여당에서 좀 공격하는 포인트긴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원 위원장이 대표 등록을 하면은 선관위에서 그걸 받아줄까요?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권리 시행일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이전 6개월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되는데 6개월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대표 등록을 자체를 안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저격수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그 박지원 전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다른 뭐 김남국 의원이나 누구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의원을 상대하는 것이 자신의 급이 올라간다라고 나는 이재명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동지라는 점은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격을 해도 좀 어느 선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전국 다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 경기 북부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는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처음부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에서 저기압이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으로 변화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이후 모레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북부로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경북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장마전선으로 변화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3일 낮부터 저녁 사이인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그리고 13일 밤부터 14일 아침 사이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경상권 서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장마전선은 이후 남해로 물러나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륙은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역에선 5차례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 40분대 서귀포 동쪽 약 100km 해역에서 규모 2.1과 2.2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9시 56분과 10시 9분, 그리고 10시 38분에도 규모 2.3에서 2.7의 지진이 3번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14일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140km 정도 떨어져 단층 길이 등을 고려하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점 반경 50km 안에서 1973년 이후 발생한 지진은 모두 26차례로 가장 큰 지진은 2012년 4월 20일에 규모 3.1의 지진이어서 강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말 우주에 새로 띄웠던 세계 최고 성능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130억 년 전에 은하에서 날아온 빛을 포착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기원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우주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빛 하나하나는 별이 아닌 천체의 무리인 은하입니다. 워낙 중력이 강해 빅뱅 직후 뿜어져 나온 빛을 확대하고 휘게 만든 중력 렌즈 현상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나사가 지난해 말 우주에 띄운 세계 최고 성능 천체 망원경 제임스 웹이 찍은 첫 사진으로 기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성능이 뛰어난 겁니다. 고무적인 성과에 이례적으로 나사 국장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습니다. It's a new window into the history of our universe. And today we're going to get a glimpse of the first light to shine through that window. 사진은 지금껏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촬영한 곳으로 40억 광년 떨어진 스맥스 0723 은하를 선명하게 포착했고 무려 130억 년 전 빛도 담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몸풀기가 끝나면 더 오랜 빛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About 13.5 billion years, and since we know the universe is 13.8 billion years old, we're going back almost to the beginning. 이번에 공개한 이미지는 제임스 웹의 첫 관측 목표로 정한 용골자리 성운, 남쪽 고리 성운 등 5개 천체 중 하나입니다. 나사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나머지 사진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요즘 SNS에 육아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4천만 개가 넘는 육아 관련 사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최근에는 관련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부모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육아를 공유한다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부모님들에겐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녀와의 추억을 남기고 또 육아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 영국 금융기업 조사 결과 지금의 아이들이 2030년 성인이 됐을 때 당하게 될 신원도용 범죄의 3분의 2는 쉐어런팅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쉐어런팅으로 인한 유괴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요. 블로그에 공개된 아기 실명과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고 이 때문에 육아 블로거들이 블로그 공개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기 실명을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 전문가들이 이 쉐어런팅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진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 때문인데요. 부모에겐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위지만 아이에겐 사생활과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쉐어런팅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자녀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하는 경우 징역 1년이나 4만 5천 유로, 우리 돈 6천만 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쉐어런팅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아이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할 권리를 2024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일칠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들의 경각심이겠죠. 부모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애틋한 아이들과의 추억이지만 정작 아이들에겐 혼자 간직하고 싶은 사생활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로켓 공격에 무너진 우크라이나 한 아파트에서 나온 희생자가 3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대며 처벌을 다짐한 반면 러시아는 점령지의 러시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러시아의 우라간 로켓 공격을 받고 무너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차시우 야르 마을의 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건물 잔해를 해치며 이틀째 구조 작업이 벌어진 월요일 현재 희생자 수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이 잔해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엔 월요일 러시아의 로켓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주민 2명 등 최소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군은 루간스크주 장악 이후 돈바스의 남은 지역인 도네츠크주와 하르키우 등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시우 야르가 고향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간인을 향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독일 나치에 빗대며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Знаєте, нацистських вбивць знаходять і судять навіть тоді, коли їм вже виповнилось по 90 чи 100 років. Їх ловлять по всьому світу. 하지만 러시아는 군인들을 목표로 했다며 민간인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령지의 러시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인 전체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동남부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등이 모두 러시아의 통자에 들어오면 주민투표를 통해 이들 지역을 러시아에 편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당국은 2학기 학사관리와 방역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일단 전면 등교 기조는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는 2,587명, 988명이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6만 4천여 명까지 치솟았다가 한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6월부터는 1,000명 아래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달 10% 후반대에서 최근엔 25% 안팎까지 급상승했습니다. 5월부터 정상 등교를 시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2달 만에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부분 방학이 시작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2학기가 시작하는 8월 중하순엔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에도 전면 등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학기에도 기존의 등교 수업을 강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수업 결손이 없도록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필수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중단했던 자가검사 키트 선제 검사도 재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체험학습이나 실외 수업 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3명 중 2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자가진단 앱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와 방역 체계를 방학 중에 확정해 학교 현장에 미리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 가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60대 작업차를 덮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A씨는 하체와 가슴 등이 흙더미에 깔려 크게 다쳤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배수관을 매설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A씨는 측량기사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는 경북 포항시 연희읍에 있는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가스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바닷가에서 물놀이한 뒤 남의 집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샤워를 한 피서객들이 입건됐습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주거 침입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한 뒤 자녀를 데리고 인근 20대 여성의 집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샤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인 30대 남성이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전화금융 사기단의 현금 수거 담당을 맡아 경기 여주시에 있는 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돈을 받은 직후 경기 여주경찰서를 찾아가 고액을 벌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지만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걸 깨달았다며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올해는 이민년 60갑자에 따라서 60년 주기로 돌아오니까 120년 전에도 이민년이었습니다. 네, 당시 열렸던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잔치가 처음으로 재현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의 덕수궁 준명당 앞 예전 관명전 자리에서 열린 이민진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민진년이란 1902년 이민년에 열린 고종즉위 40주년 기념 궁중연회인데 이 행사가 조선 황실의 마지막 잔치였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이민진년 120주년을 기념해 이를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잔치는 남성 신하들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인 외진년과 주로 황실 가족이 참가하는 잔치 성격의 내진년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되살리는 것은 음악과 무용 등 예술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내진년입니다. 왕가의 위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도가 바로 이 잔치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해서 국악원은 당시 사용된 장막과 의복, 춤, 음악 등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행사를 기록한 서적 등 자료가 남아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진영과 관계된 의궤에는 당시에 그 상에 올렸던 떡의 개수와 높이와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관객들이 황제의 시선에서 잔치를 바라볼 수 있는 각도로 무대를 꾸밉니다. 국악원은 이민진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레퍼토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국악원은 실제로 공연이 펼쳐졌던 이곳 관명전 앞마당에서도 행사를 재현하기 위해 덕수궁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오늘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경찰 실무자 등 모두 11명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불법 체포, 감금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윤승현 센터장은 강제 송환 결정자뿐만 아니라 집행에 협조한 관계자 모두를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을 맞은 가운데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청산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강산 기업협회와 금강산 투자기업협회는 오늘 오전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사업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14년간 지속되면서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이제는 희망 고문을 그만하고 청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강산 기업인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전을 앞둔 토트넘 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거 바로 찌는 듯한 한국의 무덤입니다.
선수들은 폭염 속 훈련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팬들을 향한 인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 무더운 날씨에 콘테 감독의 소문난 지옥 훈련을 한 토트넘 선수들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훈련량이 강조되고 저희가 뭐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유일하게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냥 힘들었다 뭐 이런 말들만 하고. 영국 현지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이 힘들어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탄강가가 훈련 뒤 쓰러져 단잠에 빠진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여름에 힘든 건 태양의 나라 스페인에서 온 세비야 선수들도 마찬가지. 세비야 구단은 점점 더워지고 있다면서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에도 팬 서비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흥민과 케인 등 토트넘 선수들은 지친 와중에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I have seen him today happy and with great pride that we stay together in his country. 로메로와 힐, 산체스는 바쁜 일정 중에도 한복을 입고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팬들의 관심이 쏠린 토트넘의 방한 경기. 팀 K리그 그리고 세비야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여기에 밤까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영동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우선 비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은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열대야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